초이,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요. 당연하죠. 헬스 1년 차인 제 얘기네요. 처음에는 쳐다보기만 해도 근육이 붙는 것 같더니 요즘은 벤치프레스 5kg로 더 드는 게 지구를 드는 것 같아요. 그 정책이 아주 지긋지긋하죠. 그게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제, 중진국 함정입니다. 중진국 함정이요? 나라가 함정에 빠진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개발 초기에는 값싼 노동력으로 쉽게 성장하다가 인건비가 오르면서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지 못하면 중간 소득 수준에 멈춰서 선진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이죠. 알 것 같아요. 공부로 치면 그냥 시간만 많이 투입해서 80점까지는 어떻게든 올렸는데 100점으로 가려면 공부 방법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정확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1960년대 중진국이던 101개 나라 중에 2000년대의 선진국, 즉 고소득 국가로 진입한 나라가 단 13개뿐이었어요. 와, 101개 중에 13개요? 거의 90%는 탈출에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무슨 서바이벌 게임도 아니고 굉장히 혹독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낸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성장 슈퍼스타, 모든 개발도상국의 필독서라고 극찬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단순히 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1인당 국민소득 몇만 달러 이런 게 다가 아닌가요? 물론 소득이 중요하죠. 세계은행은 1인당 국민소득 13,845달러 이상을 고소득으로 보는데 우리는 이미 34,000달러를 훌쩍 넘겼어요. 하지만 IMF 같은 곳은 경제 구조가 얼마나 탄탄하고 다양한지를 보고 OECD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릴 만큼 가입 조건이 까다롭죠. 그래서 우리가 OECD 가입했을 때 그렇게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었군요. 맞아요. 심지어 소득, 교육, 기대 수명을 종합한 인간 개발 지수나 이 여건 하나로 몇 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여건 파워 같은 것도 중요한 지표가 돼요. 참고로 대한민국 여건 파워는 세계 최상위권 2위 수준입니다. 이야, 갑자기 어깨가 으쓱해지는데요. 우리가 바로 그 생존자였고 심지어 다방면에서 인정받는 모범생이었군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다른 나라들은 다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함정을 빠져나온 거죠? 무슨 비법이라도 있었나요? 비법이라기보다는 아주 고통스러운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1997년 외환위기, 즉 IMF 사태입니다. IMF요? 그게 우리나라 경제를 한 단계 위로 올려준 계기가 됐다고요? 완전 망할 뻔한 위기 아니었나요? 맞아요. 엄청난 위기였죠. 하지만 그 덕분에 강제로 경제 구조 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부실한 기업이나 은행들은 문을 닫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말 그대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주사를 맞고 체질 개선을 한 거군요. 군사는 빼고 진짜 경쟁력 있는 근육만 남긴 거네요.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그때 확 치고 나간 게 그런 이유였군요. 정확해요. 그때부터 우리 경제는 단순히 노동력이나 자본을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성과 기술력으로 성장하는 모델로 바뀌었어요. 다른 중진국들이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 갈등 때문에 실패했던 고통스러운 개혁을 우리는 해낸 거죠. 듣고 보니 다른 나라들은 왜 실패했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중국 같은 나라는 엄청나게 성장해서 금방 우리를 따라올 것 같았잖아요. 중국이 바로 그 함정의 입구에 서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구조예요. 한마디로 국가가 충분히 부유해지기도 전에 사회 전체가 먼저 늙어버린 상황에 부딪힌 거죠. 일할 젊은 사람은 빠르게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하는 어르신은 급격히 늘어나니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할 사람은 없는데 돈 쓸 곳만 많아지는 상황이군요. 그럼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남미 국가들은요? 거기도 한때는 잘 나갔잖아요. 그 나라들은 포퓰리즘에 덫에 걸렸어요. 아르헨티나는 과도한 복지 정책과 강성 노동 때문에 꼭 필요한 구조개혁에 실패하면서 무너졌고요. 브라질도 원자재 수출에만 의존하다가 경제 체질을 바꾸는데 실패했죠. 잠깐만요. 포퓰리즘이요? 그러니까 당장 듣기 좋은 달콤한 공약들 때문에 나라 경제가 망가졌다는 거잖아요.
세금은 깎아주고 복지는 늘려준다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약속들 말이죠. 정확해요. 당장의 인기를 얻기 위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마구 끌어다 쓴 거죠.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구조개혁, 예를 들어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작업은 아예 시도조차 못한 거예요. 달콤한 사탕만 먹다가 이가 다 썩어버린 셈이죠. 결국 제때 개혁을 못하면 계속 중간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함정을 탈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쩌면 대한민국이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마지막 선진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진국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선진국이 나올 수 없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전에는 선진국 기술을 따라하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게 가능했어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자기들 기술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이걸 기술 보호주의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치사한 거 아닌가요? 자기들은 사다리 타고 다 올라가 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 올라오려고 하니까 그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는 거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미국이 반도체와 과학법, 즉 칩스법을 만들어서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고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는 게 대표적이죠. 일본이나 영국도 비슷한 법을 만들어서 첨단 기술 유출을 막고 있어요. 이제 후발주자들이 기술을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겁니다. 와, 그럼 이제 새로 성장하는 나라들은 예전 우리나라처럼 성장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 거네요.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뀐 거군요. 네, 특히 인공지능이나 첨단 반도체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초기에 진입한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 독식 구조예요. 후발주자가 기술 격차를 따라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듣다 보니 좀 섬뜩하네요. 우리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막차를 탄 거군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 같은데요? 물론이죠. 우리도 세계 유례 없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심각한 내부 과제를 안고 있어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할 게 아니라 우리 역시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같은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더 키우면서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 찾아야죠. 말은 좋은데 그런 새로운 산업이 크려면 규제 같은 것도 많고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필요한 게 과감한 규제 개혁입니다. 예를 들어 메가 샌드박스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들이 규제 없이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마음껏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도 시급하고요. 아, 새로운 선수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실력 있는 용병도 데려와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단순히 마지막 선진국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기술 전쟁 시대에 다른 나라들에게 또 다른 성장 모델을 보여주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앤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